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판단할 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느 한 집단에 있다 보면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집단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다소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가치를 남과의 비교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과의 비교는 언제나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남과 비교할 때 흔히 업무 능력으로 내가 남보다 뛰어난지 아닌지를 비교하죠. 거기서 내가 남보다 더 느리고 생산력이 낮은 결과를 내면 나를 남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남보다 업무 능력이 뒤처진다고 내가 남보다 가치가 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준에서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1, 2, 3, 단점 1, 2, 3 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나의 일 특성이 이 단점 1, 2, 3에 많은 부분 겹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직장 내에서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내 일 특성이 장점 1, 2, 3에 많은 부분 겹쳐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교하고 싶다면 다차원적인 기준을 두고 남과 비교하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건 또 그 남이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보다 나 스스로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나 스스로의 단점, 장점을 메타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나의 단점은 보완, 나의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제보다 더, 한 달 전보다 더, 1년 전보다 더 내 장점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교 대상이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나를 경쟁자로 두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비교와 판단으로 내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우쭐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쟁 상대가 과거의 나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뛰어나든 부족하든 그건 결국에 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를 수용할 때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는 스스로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엉터리입니다. 먼저 타인은 나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나에 대한 특징들 몇 가지만 가지고 나를 다 안다고 판단하고 착각하는 것 뿐이죠.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이 나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파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을 보고 그 빙산 전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고 풀이 죽을 필요도 없고 또 좋게 본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 자체로 나의 가치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요.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나마 나만이 나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실 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계속 남과의 비교해서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남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솔깃하고 수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스스로의 깊은 이해가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유합시다, 명상합시다 라는 진부하고 추상적인 말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아까 잠깐 언급한 장점, 단점 파악하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는 나의 이해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장점과 단점은 가만히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만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나는 타고나기를 이런 부분
남들보다 덜 노력해도 내가 잘하는구나 혹은 못하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잘하는 장점은 하나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 3가지 정도의 장점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 장점에 특화된 천재가 아니니까요. 또 천재가 아니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3가지 장점만 잘 조합한다면 나는 천재와 같은 특출남, 독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단점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내가 하는 일이 이 3가지에 잘 비껴가는지 또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잘하는 것, 못하는 걸 찾았다면 나에 대한 깊은 이해 2번째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찾기입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잘하는 것, 못하는 것과 사뭇 비슷해 보이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이전 방법과 비슷하게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웬걸 스트레스만 받고 빡치기만 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 거죠.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깐 해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했으면 처음과 끝은 마무리는 해보고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것은 내 타고난 기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다음 3번째부터는 타고난 기질에 더해 후천적 학습이 더해진 것입니다. 3번째는 내 습관으로 내 정체성 파악하기입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내 습관이 내 정체성을 만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평소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전체성을 결정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평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도 돌이켜보면 최대한 의미 있는 습관들로 고쳐 나가야겠죠. 여튼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습관을 되돌이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평소 출근길이나 이동 중에 항상 음악을 듣는 것이 습관이다 라고 한다면 A는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A에게 음악은 자신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A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음악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든 사소하든 상관없이 평소 내가 하고 있는 습관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야말로 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숨은 힌트일 수 있는 것이죠. 좋아하고 잘하고와 별개로 아무 이유 없이 오래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습관이 나 스스로 봤을 때도 마음에 들고 나 스스로 또 떳떳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습관을 잘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잘만 활용한다면 내 생계수단이 되고 또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주머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에 대한 깊은 이해 4번째는 주위 사람으로 나를 판단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고 시간을 자주 보내는 주위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타인을 보고 따라하는 거울 뉴런 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라는 말이 있죠.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가치관과 비슷해지고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번에도 반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만 되돌이켜 봐도 스스로를 얼추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난 그들과 달라 라는 생각은 자신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가 자주 어울리는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수긍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가진다면 쉽게 말해 그들을 한심하게 본다면 나는 결코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과 동기화되고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항상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어울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어울린다는 건 항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과 있을 때 편하고
또 그걸 선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에 거슬러야 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주위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는 건 꼭 물리적인 만남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물리적 만남도 포함되죠. 예를 들어 책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과 간접적인 만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남보다야 효과가 덜하겠지만 그런 간접적인 만남도 동기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이해, 다섯 번째는 조금 복잡합니다. 바로 내 안의 이중성 알기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이중성을 하나의 대상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 나를 깊게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은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감정이고 우리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 이중적인 마음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이중적인 마음 중에 특정한 마음이 생기도록 조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방치하려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조건에서 내가 남을 돕고자 하는지 혹은 남을 방치하고 무시하려고 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내가 남을 돕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조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 또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우리는 게으르고 싶은 마음과 부지런해지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는 어떤 조건에서 부지런해지는지 혹은 게을러지는지에 대한 스스로 메타인지가 되어 있어야 하죠. 주위 사람이 없고 혼자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할 때 내가 게을러진다면 나는 의도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은 내 생각과 의지대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사회봉사가 취미인 사람이 회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두 다 이 우리 안의 이중성 때문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내 안의 이 이중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악하고 하찮은 마음은 내 마음일 리 없어, 내 모습일 리 없어 라고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끊임없이 내 이중적인 모습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죠. 어쩌면 이런 견제는 평생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먼저 내 안에 이 이중적인 모습을, 마음을 만드는 조건들, 환경들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이 이중적인 모습만 이끌어내도록 그에 맞는 환경들, 조건들만 내 삶에 의도적으로 접목시켜야겠죠.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이중성을 이용해 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플러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죠. 또 나를 깊게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면 나는 타인과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고 타인의 평가, 타인의 잔소리에 고통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이 근자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없더라도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감을 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방법들로 나 스스로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 스스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건 먼저 나를 깊게 이해한 다음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제해 나가면서 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남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우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